중국 물 제국주의를 한국이 박살내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운 거대한 댐들이 메콩강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죠. 기후가 점점 변하고 천년 내내 멀쩡했던 어종들까지 사라져버린 지금. 사람들은 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도움을 준 한국.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수리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웨이즈라고 합니다. 올해로 36살이고요. 지난 5년간 중국 정부의 메콩강 상류 댐 건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향이 황하강 근처라서 매년 홍수와 가뭄을 겪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에서도 항상 최우등생이었고 교수님들도 저를 아껴주셨죠.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저를 믿고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니까 말이죠.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일이었는데 이건 중국의 물주권을 확보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했어요. 상부에서는 항상 말했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려면 물을 장악해야 한다고요. 물은 곧 권력이라고 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면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윈난성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사장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크레인들이 콘크리트를 붓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이 댐들이 완성되면 중국은 동남아시아 전체의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류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동료들은 이걸 두고 물의 외교라고 불렀어요.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이끄는 여성 엔지니어가 드물거든요. 특히 남성 중심인 토목 분야에서 말이죠. 회의실에서 제가 발표할 때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고 동창들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매주 베이징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공사 진척률, 예산 집행 현황, 기술적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어서 보냈죠. 상부에서는 항상 만족해했습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웨이즈 동지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다고 칭찬했어요. 2019년 가을, 드디어 첫 번째 댐이 완공됐습니다. 완공식 날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베이징에서 고위 관료들이 내려왔고 지역 언론들도 몰려왔죠.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연설했습니다. 이 댐은 중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죠. 오성훈기가 펄럭이는 댐 앞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엔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마오타이주를 마시며 중국의 위대함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댐 때문에 하류 지역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우쭐해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0년 3월 초였는데 갑자기 베이징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수자원 분석관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아마 우리 댐 기술을 배우러 온 건가 싶었죠. 그런데 만나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분석관은 데이비드 로렌스라는 미국인이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악수를 하면서도 미소 하나 없이 차갑게 말했어요. 웨이즈 박사님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그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댐 때문에 하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태국 농민이 마른 논밭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사진이었어요.
그 농민의 이름이 솜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인데 물이 없어서 3년째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계속 설명했어요. 메콩강 물이 줄어들면서 하류 지역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건기에는 물이 거의 오지 않아서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솜차이는 결국 빚에 못 이겨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댐은 홍수 조절용이라서 오히려 하류에 도움이 된다고 항변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홍수 조절이 아니라 물 독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의 어부들 이야기였습니다. 물고기가 사라져서 생계를 완전히 잃었다는 거예요. 분펜이라는 어부는 30년간 고기잡이를 해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도 손바닥만 한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어렵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염의 문제였습니다. 민물이 줄어들면서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와서 농토가 소금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 자료를 보니 메콩 델타 지역 농토의 30%가 염의 피해를 받았더라고요.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캄보디아 톨레삽 호수 사진이었어요. 호수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호수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웨이즈 박사님, 당신이 만든 댐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중국이 말하는 발전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만남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보여준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리 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침 회사에서 동남아 수자원 현황 조사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가는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콩 델타 지역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어요. 2020년 4월 말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몰래 렌터카를 빌려서 메콩 델타로 향했어요. 베트남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현지 가이드를 구했죠. 그 가이드한테는 그냥 관광객이라고 했어요. 칸토 지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논밭이 갈라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땅이 쩍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파도 물이 안 나왔어요. 한 농가에 들렀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영어로 더듬더듬 말하는데 30년 농사 지었는데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우리 물을 다 막아버렸다고,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원망하는 중국인 중 한 명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였어요. 강가로 가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이 넘실거려야 할 곳인데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어부들이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 놓고 그 물을 손질하고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 어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0kg씩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1kg도 못 잡는다고 했어요. 가족 4명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호치민으로 일하러 나갔고 딸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염의 현장이었어요. 논에 하얀 소금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농민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같은 메콩강을 나누는 형제인데 왜 중국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댐이 이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 농민한테 제가 중국인이라고, 그것도 댐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댐 건설 현장에 나가는 게 괴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보였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이제는 무덤처럼 보였어요. 동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왜 요즘 말이 없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든 댐 때문에 하류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용기를 내서 베이징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류 지역 피해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댐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특히 건기에는 더 많은 물을 방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부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장 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경고했어요. 웨이즈 동지는 왜 불필요한 걱정을 하느냐고, 우리 임무는 중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류 국가들 걱정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국가보안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외국인과 접촉한 기록을 다 뒤져보더라고요. 데이비드와 만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국가보안부 김유원이 저를 불러서 면담했습니다. 웨이즈 동지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외국 세력에 포섭된 건 아니냐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조국을 배신할 생각은 없겠지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중국에서 국가기밀 누설이나 국가배신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최소 20년 징역이에요. 심하면 사형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양심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베트남 농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소연하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중국이 우리 물을 다 막아버렸다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일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이나 지위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국가에서 맡긴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게 의무라고 하셨어요. 개인 감정으로 나라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중국 땅에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등질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인이고 중국 정부 공무원이니까 중국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가슴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케냐에서 지하수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처럼 댐을 막아서 물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이 없는 곳에 새로운 물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 기사를 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케냐 마사이족들이 한국 기술자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막에서 지하수를 찾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하 210m에서 하루 5,000톤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완전 무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중국은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고 하류 국가들을 압박하는데 한국은 새로운 물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니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마사이족 할머니 인터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80살 평생 사막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맑은 물은 처음 마셔본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기술자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태극기 앞에서 절을 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더 찾아보니 베트남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염해 피해를 받은 농토를 복원해주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그 갈라진 땅들을 한국 기술로 살려내고 있더라고요.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 개선 기술이라고 했어요. 베트남 농부 투이 씨 인터뷰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3년간 농사를 못 지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6개월 만에 논을 완전히 되살려줬다고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야기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인공위성과 AI 기술로 홍수 예보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매년 수천 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는 미리 대피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이것도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어부 라흐만이 한국 국기를 가슴에 품고 인터뷰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이 제2의 생명을 줬다고 말하더라고요. 홍수 경보를 받고 미리 대피해서 온 가족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형님 나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물의 리더십이 뭔지 말이에요. 중국처럼 물을 막아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물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게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동료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비웃더라고요. 한국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우리 중국이 훨씬 크고 강한데 왜 작은 나라를 부러워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2020년 8월 회사에서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수자원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서 제가 자원했어요. 동료들은 왜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하냐고 의아해했지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에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시간당 130mm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같으면 완전 대홍수예요. 베이징에서 이 정도 비가 오면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고 도로가 물바다가 됩니다. 시민들이 대피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지하철이 정상 운행하고 도로에 물이 전혀 안 차더라고요. 사람들도 평상시처럼 우산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 호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는 평상시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한강통합물관리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컴퓨터 화면에 서울 전체 하수도와 빗물 배수 시설이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AI가 비 오는 양을 미리 예측해서 자동으로 펌프를 가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어젯밤 폭우 때도 시스템이 완전 자동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강 수위 조절부터 지하 깊숙한 배수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단순한 댐 기술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서울 시민들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가 와도 아무도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말하길 예전엔 비만 오면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 안심이라고 했어요. 한강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BBC 뉴스를 봤는데 서울 폭우 뉴스가 톱으로 나오더라고요. 130mm 폭우에도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어요. 앵커가 서울의 물 관리 시스템을 21세기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섰다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 CCTV에서도 보도했더라고요.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징 시정부도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은 댐으로 물을 막는 데만 집중하는데 한국은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완벽하게 아는구나 싶었어요. 물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는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댐 건설 현장에 나가는 게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베트남 농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소연하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침 2020년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수자원 포럼이 열렸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저도 중국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중국댐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었어요. 발표 순서가 저한테 왔을 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다 버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것 같았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중국 메콩강댐 건설 총괄 책임자 웨이즈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숨겨온 진실을 여러분께 고백하겠다고 했어요. 하류 지역 피해 상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국 농민 솜차이의 자살, 베트남 어부들의 절망적인 현실, 캄보디아 톨레사 포수의 심각한 고갈을 생생하게 말했어요. 중국댐 때문에 수백만 명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표가 자국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완전히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함께 온 동료들이 저를 급히 말리려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케냐 사막에서 기적같이 물을 찾아주는 한국, 베트남 죽은 농토를 살려주는 한국, 방글라데시, 홍수 재앙을 막아주는 한국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물 리더십이라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중국에게 가르쳐준 것은 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진짜로 변해야 한다고, 댐 운영 방식을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베트남 대표가 일어서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태국 대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당장 베이징으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기밀 누설과 조국 배신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베이징에 돌아가서 한 달간 혹독한 조사를 받았어요. 국가보안부에서 저를 완전한 반역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발언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BBC에서 연일 특집으로 다뤘고 유엔에서도 중국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메콩강댐 문제가 전 세계 이슈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인터넷에서 저를 적극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온라인에서 웨이즈 박사를 보호하자는 대규모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한국 물 관리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중국에 전파해달라고 했어요. K-워터에서 6개월 연수 프로그램을 특별히 제안해 주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도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국제 여론이 너무 나빠졌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직접 나서서 메콩강댐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어요. 2021년 봄, 드디어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건기에도 하류로 충분한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과 태국에 한국식 토양 복원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해줬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홍수 예보 시스템을 공동 구축했어요. 베트남 투이 농부한테서 감동적인 편지가 왔습니다. 웨이즈 박사 덕분에 논농사를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딸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솜차이 농부 가족도 연락해왔어요. 아버지는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이 농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도와주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중국 한국 공동 물 관리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첨단 기술로 메콩강 유역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올바른 길을 따라 진정한 물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댐을 물리적으로 부수지는 않았지만 댐의 목적을 완전히 바꿨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말이에요. 이제 중국 젊은 엔지니어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해요. 물을 나누는 철학, 함께 사는 기술을 간절히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중국도 완전히 인정하게 됐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